이태원 거리에서 마주한 며느리, 그리고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말이, 저는 올해 70세 한미숙입니다. 남편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동네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컸으며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며 살았는데 남편도 서울로 왔다며 연락이 와서 만나다가 우리는 연인이 되어 29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여 조그마한 돈을 모아 남편과 이태원에 조그마한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5년 가까이 아이가 안 생겼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어 쌍둥이를 낳았으나 쌍둥이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들이 가게 나와서 놀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아들 경진이 혼자 울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경민이는 어디 갔냐고 물어봐도 울기만 하고 대답을 못해 저희 부부는 경민이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를 못하고 저는 분식집 장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방방곡곡 누비며 경민이를 찾아 헤맸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경민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나는 하나 남은 아들이라도 지키고자 열심히 일하며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우리 두 부부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알뜰살뜰 우리 두 부부는 나중에 경민이가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열심히 또 열심히 일하며 돈을 좀 모아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했으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항상 경민이 생각에 밤에 우는 적도 많았죠. 애가 크면 클수록 더욱 생각이 났고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30년이 흘러 이제는 어느덧 경진이도 35살이 되었네요. 경진이는 공무원이 되어 법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며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아가씨가 너무 참하고 이뻐서 잘 되었다 싶었죠. 우리는 서둘러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자주 드릴게요. 아니다, 자주 올 것 없어. 그냥 편하게 살자. 격식 같은 거 차리지 말고 그냥 내 집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 자주 올 것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나 하고 그러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 멀지도 않은걸요. 차 타고 20분이면 오는데요. 그래, 너 편할 대로 해. 나는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편하게 살자며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편하게 해주었나 봅니다. 처음 1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더니 이제는 명절에만 가끔 얼굴만 보이고 요즘은 명절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인데 오도 가도 안 하길래 전화했더니 오늘 안 오니 아빠 생일인데 저녁은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 몸이 아파서요. 어떡하죠? 아니,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병원은 다녀온 거니? 경진이는 뭐하고? 경진 씨, 오늘 출장이래요. 그래서 혼자 병원 다녀와서 쉬고 있어요. 그래, 푹 쉬고 몸 다 나으면 그때 만나서 저녁이나 먹자. 너무 오래 통화하면 목 아프니 쉬어라. 그리고 좀 있다가 경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어쩌죠? 제가 중요한 일로 출장을 와서 한 3일 있어야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출장 잘 다녀오고 나중에 보자꾸나. 이럴 때마다 경민이가 있었으면 어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옛날 장사하던 곳을 찾아 그 동네에서 밥이나 먹자고
남편과 이태원을 갔습니다. 경민이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했어. 이태원은 많이 변해 우리가 장사했던 곳도 바뀌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어디선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나이트클럽 앞에 남녀들이 몇 명이 깔깔대며 웃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간 심장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파서 누워있다는 며느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편이 조용히 여보, 그냥 모른 채 갑시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해합시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남편과 오랜만에 조용히 카페를 찾아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여자애들 몇 명이 시글시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뒤 테이블에 앉아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낯익은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그 카페는 룸은 아니지만 문이 터 있는 곳이어서 사람은 안 보이는 곳이지만 말소리는 다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일어서기도 뭐하고 앉아있기도 뭐하고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어 그냥 좀 이따 나가자 하고 있었죠. 그러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노인네 생일이잖아. 친구들 모임 있다고 하니까 경진 씨는 3박 4일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나는 아프다고 뻥치고 나왔지 뭐야. 아, 시댁은 있으면 피곤해. 그냥 노인네들 알아서 밥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전화해서 부르고 난리야? 빨리 재산이나 주고 돌아가시면 좋겠어. 우리 경진 씨도 귀찮아 죽겠대. 하면서 다 같이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물잔을 가지고 옆 테이블로 다가가 며느리 얼굴에 부었습니다. 나쁜 것! 그러자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떻게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에. 경진이도 내 자식이 아니니 2번 다시 볼 것도 없다. 그러고 남편과 둘이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 집으로 돌아오고 1시간쯤 지나니 경진이 가 문을 따고 며느리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경진이는 서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 둘은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뭐 재산이나 주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너희에게 줄 거 하나도 없다. 난 우리 죽으면 이 재산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니 나가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경진이 너도 문 함부로 따고 들어오지 마 여기. 내 집 아니야.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경진이가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안 열리니 문을 꽝꽝 두드리더니 엄마,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몇 번 하더니 돌아가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 속이 상해 나는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했죠. 여보, 속상해하지 말아요. 자식 없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 둘이 살아요.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집을 팔고 조용히 서울에서 가까운 곳 수원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수원이라도 약간 시골 쪽이어서 텃밭도 있고 한적하니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맘도 미운 마음도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 몇 번 찾아와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가끔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르릉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한미숙 씨 댁이신가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혹시 3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아드님 찾으셨나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아니요, 아직. 아내. 그래서 말인데요. 미국에서 어느 분이 부모님을 찾는다 해서 본이 전에 등록해 놓은 정보가 비슷해서요. 물론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하지만요. 이분이 찾고 있는 정보가 한미숙 씨 정보를 말을 해주니 다음 달 10일 한국을 나온다고 해서요. 다음 달 10일 경찰서 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아, 정말이에요? 가야죠, 가고 말고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럼 10일 날 뵙겠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난 확신이 들었다. 이번엔 진짜 우리 경민이 같은 느낌이.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게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멀리 미국에서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내리면 만나는 날이다. 우리 부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경찰서 가까운 곳에 하루 전에 가서 호텔을 잡아두고 기다렸다. 1시간이 10년인 것처럼 시간이 안 갔다다. 그리고 만나기로 1시간 10시 우리는 9시에 호텔을 나섰다. 호텔 프런트에서 내려가니 경진이가 서 있었다.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왔니? 회사는 어쩌고? 그러자 아들은 멀뚱하게 서 있길래 형 만난다고 온 거야? 그럼 같이 가자. 하고 손을 이끌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잠깐만요. 저기 이분 아세요? 아, 우리 아들이에요. 하며 난 자연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잠깐만요. 저 이분 외국 분이세요. 저는 통역사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는 제 아들이에요. 하자마자 난 갑자기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난 털썩 주저앉았다. 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확인하고 말고 없이. 우리 아들, 내 아들 경민이었다. 스타일이며 생긴 거며 쌍둥이인 경진이 하고 너무나도 똑같았다. 호텔 로비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난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다. 아들도 마침 경찰서를 가는 중이었다고 한다. 마침 소식을 듣고 담당 경찰분이 오셔서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 유전자 검사를 권했다. 하나마나 제 아들이에요. 난 경진이 사진을 디밀며 애가 쌍둥이였어요. 하니 경찰이 웃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 아들을 몰라볼까 봐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작성해야 할 것도 있고. 나는 아들 손을 꼭 붙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나는 경찰서에서 경민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경민이는 서툰 한국어로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 그 말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아들이 맞는구나.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아이였던 경민이는 어느덧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에서 조용히 경민이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다며 자신이 어떻게 미국에서 자랐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난 너무 어렸어요. 기억나는 건 장난감 가게 근처에서 동생과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진이가 저쪽에서 뭐를 보고 있었고 난 무언가에 이끌리듯 길을 건넜어요. 그 순간 어떤 외국인 아저씨가 나를 붙잡고선 Are you okay? 라고 물었어요. 난 무서웠고 엄마를 찾으려고 울었는데 그 아저씨는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아저씨는 나중에 양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날 정말 친아들처럼 키워주었어요. 새로운 이름도 주고 영어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난 항상 어렴풋이 엄마, 아빠가 떠올랐어요. 다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경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양부모님이 나에게 입양된 기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본 순간 난 깨달았어요. 내 진짜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거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부모님을 찾고 싶었어요. 나는 경민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널 찾아 헤맸단다. 그때 경찰서에 등록도 했었고 방송국도 찾아갔었어. 그런데 널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어. 경민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온전한 가족이 된 것처럼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나는 경민이와 마주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내 아들은 어떻게 이 먼 미국 땅에서 살며 우리를 찾게 되었을까? 경민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감정이 차오르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난 너무 어렸어요. 그저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한국어를 잊어갔어요. 처음엔 매일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이름도 엄마, 아빠 얼굴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경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국식 가정에서 자라면서 한국에서의 기억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은 부모도 모른 채 언어도 다른 낯선 곳에서 외롭게 자라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언젠가부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컸어요. 아무리 잘해주는 양부모님이 있어도 난 어디선가 날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양부모님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었어요. 그제야 그들이 나를 한국에서 데려왔고 원래 가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길 잃어버린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집에 데려와 부모를 찾아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정식으로 나를 입양하게 되었고 어느 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와서 나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이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양부모님은 내 부모님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어졌어요. 경민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부모님을 찾으려면 언어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 경찰청에 등록된 실종자 정보를 찾다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는 경민이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도 널 찾으려고 정말 애썼단다. 방송국에도 가보고 경찰서도 찾아가고 전단지도 돌리고 끝내 찾지 못했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단다. 우리 아들. 그 순간 3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경민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를 껴안고 울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경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미국에서 자란 이야기,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린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더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채워나가자고. 아들도 서먹했던 마음이 쌍둥이 사진을 보더니 놀라더니 그때야 눈물을 펑펑 쏟았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태원에서 미군 남자가 아이가 길에서 울고 있으니 데려갔어.
양자로 삼고 몇 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키워줬다는 말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들은 바르고 아주 착하게 커서 미국에서도 아주 큰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서 만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둘이 있다 합니다. 경민이가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경진이도 처음에는 형을 만났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감격해했다. 엄마, 아빠, 정말 형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그래. 내 형이야. 내 쌍둥이 형.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경민이. 경진이도 형과 처음 마주했을 때는 어색한 듯 했다. 하지만 같은 얼굴을 가진 두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운명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경진이도 감동한 듯 보였다. 그는 형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고, 형도 그런 동생을 어색하지만 반갑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진이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미묘한 거리감. 경민이가 자주 한국에 방문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경진이는 점점 바빠졌다며 연락이 뜸해졌다. 어느 날 나는 경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진아, 이번에 형이 오는데 너도 같이 저녁 먹자. 아, 엄마. 저 그날 야근이 있어서요. 형만 잘 챙겨주세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니? 형이랑도 좀 시간을 보내야지. 아니, 저도 할 일 많아요. 형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가족처럼 굴어야 하죠?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진이는 점점 형을 피하는 듯 했고, 우리에게도 예전보다 덜 연락했다. 그렇게 며칠 있다가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매일 영상 통화를 하고, 아들이 요즘은 한국어를 공부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합니다. 저희도 나이 들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희 보고 미국에 와서 이제 살자고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가끔 만나고 통화하며 지내면 돼.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 미국에 가면 친구도 없고 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자주 통화하고 가끔 보면서 살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명절이나 아빠, 엄마 생일에는 꼭 한국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덩달아 경진이도 명절이나 그런 날에는 오더군요. 추석날이 다가오고 경민이가 온다고 해서 저희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는데 경진이가 전화가 와서 엄마 어디세요? 형 온다 해서 공항 가고 있어. 왜? 아니, 집에 다 왔는데 안 계셔서요. 나영이랑 같이 왔어요. 어떡하지? 집에서 기다려. 뭐 너까지 공항 갈 필요 뭐 있겠어. 알겠어요. 청소나 해놓고 있지 뭐. 그리고 구정이 지나 경민이가 돌아가고 대청소를 하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러세요? 남편은 이사 오면서 조금 외진 곳이라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 집에 CCTV를 설치해 놨었는데 대청소하면서 남편이 CCTV를 돌려보다가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공항 가던 날 경진이와 나영이의 대화 내용이었다. 아, 진짜 짜증나. 뭐야, 뒤늦게. 차마 어쩌겠어. 어차피 형은 미국에 살고 형은 잘 살고 있으니 우리가 좀만 잘하면 다 우리 것 될 거야. 설마 이제 나타나서 재산 달라고 하겠어?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아프지도 않아. 왜 이렇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어. 도대체 몇 살 될 때까지 사실 건지. 순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닌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나다 못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경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초인종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벨이 울려댔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마.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며느리 나영이가 서 있었다. 화장이 지워지고 눈은 부어 있었고 손을 떨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영아, 내가 했던 말들 기억나니? 내가 우리에게 했던 거짓말, 그 수많은 속임수들,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쉽다면서? 나영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뭐니? 정말 후회해서일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가진 게 탐나서일까? 나영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경진이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경진을 바라보았다. 넌 아직도 그 아이를 감싸는구나. 엄마, 나영이가 실수했어요.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부모님께 다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우린 이미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걷어찼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건 후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걸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 불안한 거겠지? 나영이는 여전히 울며 빌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쾅. 나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들을 지웠다. 그날 이후 경진과 나영이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다. 우리가 며느리와 경진을 단호하게 내친 후 한동안 그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평온한 생활을 되찾았고 경민이와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졌다. 경민이는 종종 한국을 방문했고 우리는 그가 사는 미국에도 한두 번씩 다녀오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경진이는 결국 다시 찾아왔다. 처음엔 며칠 간격으로 전화가 왔다. 그러다가 점점 그 간격이 길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잘 살고 있겠지. 나는 가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그의 안부를 궁금해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온 전화.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를 보고 망설였다. 여보, 받아보세요. 남편이 말했고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이경진 씨
부모님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유감스럽지만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네, 사고라니요. 어디 다쳤나요? 하지만 경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겁게 들려왔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툭 떨어졌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끝내 돌이킬 수 없었던 길. 경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우리 앞에 누워 있었다. 나는 경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 마지막까지도 나는 그를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있었음을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 경진이의 직장 동료 몇 명만이 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가 너무 단호했던 걸까요?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경진이는 끝내 자기 길을 잘못 선택했을 뿐이야.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진이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원망하며 살았을까? 이제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 경진이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리곤 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 한 줄의 문자 메시지. 경진이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나는 그제야 마음 깊숙이 묻어둔 감정을 꺼내놓고 흐느껴 울었다. 그렇다. 부모의 마음이란 결국 끝까지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경진이의 장례식을 마친 후 우리는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지냈다. 아들이 떠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밤이 되면 텅 빈 방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남편은 낮에는 조용히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나는 작은 손바느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과거의 아픔과 후회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더 많았다. 이제는 서운함도 원망도 아쉬움도 내려놓았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늦은 저녁, 남편과 나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여보,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